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요, 한 주간의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해보는 삼색 정치 토크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오늘 또 이벤트가 있죠. 네, 오늘은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생방송 주말 뉴스쇼,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덥죠 오늘도. 특히 이동학 최고위원께서는 땀 뻘뻘 흘리면서 오셨습니다. 네. 자,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댓글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질문 세 분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주 이 소식부터 좀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됐습니다. 그리고 또 타결되고 그날은 우리 증시가 잘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급상승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제 폭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다 4% 선에 급락을 해가지고 충격이 좀 크고요. 그리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 보니까 뉴욕 증시도 빠지긴 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증시 빠진 거랑은 약간 좀 원인이나 상황이 다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또 우리 증시의 반응까지도 묶어가지고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짧게 세 분 한번 듣고 세부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 민주당 최고위원께서 먼저 해주시죠. 우선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이다. 네, 왜냐하면 EU하고 일본이 15%로 했었기 때문에 그게 마치 이제 가이드라인이 된 것처럼 됐고, 언론에서는 15% 정도를 하지 못하면 완전 꽝이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협상단에서 그 15%를 이 협상의 근거로 내몰면서 15%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약간 지렛대로 좀 활용했다고 하네요.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협상을 할 때 이 국내에서의 여론이라든가 혹은 야당의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게 그냥 평가를 하려고만 달려들었던 야당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에서 이러한 요구 자체가 사실은 되게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또 특히나 우리가 지켜야 됐던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하고 그다음에 정부 앞에 가서 시위하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야당 역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은 좀 다행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디테일하게 협상문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또 다른 진통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송영훈 대변인 얘기 들어볼까요? 국익을 고려해서 제가 온건한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요. 시작부터 야당을 공격을 하시니 저도 팩트는 좀 분명하게 짚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3명의 후보자를 일찌감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해줬죠. 누굽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에요. 빨리 가서 관세 협상하라고 빨리 합의를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짚어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세 협상은 문서로 합의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잠시 피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받는 게 목적이었으면 애초에 높은 관세를 불러놓고 협상 자체를 하질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 EU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15%로 낮춰줬을 때는 결국에는 관세는 협상을 위한 지렛대고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더불어서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반대급부가 어떤 내용이고 얼마나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3,500억 달러라고 하는 규모는 일본이 우리 GDP의 2.5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단히 높은 금액이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자기 자본, 대출, 보증 이런 것이 얼마나 될 것인지가 하나도 안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협상은 지금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가 본 협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최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 15% 더하기 5,500억 달러, 그다음 유럽연합도 15% 더하기 6천억 달러, 우리나라가 이제 15% 관세를 로 낮추고
3,500억 달러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은 일본 협상도 그렇고 유럽연합 협상도 그렇고 이 5,500억 달러와 6,000억 달러가 뭐냐 이게 적지 않은 금액, 엄청난 금액인데, 근데 실은 일본에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어떤 이게 이제 최고 한도고 그리고 약간 대출이라든가 보증을 다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우리가 직접 투자를 그만큼 하는 그 규모로 보긴 좀 어렵고 일본이 됐건 유럽연합이 됐건 한국이 됐건 약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약간 정치적 선물이라 그럴까요? 국내 정치에서 약간 이러저런 레토릭으로 좀 홍보 좀 하라. 그래서 일본 협상도 그렇고 한국 협상도 그렇고 재밌게도 네. 서명으로 그러니까 문서로 합의하지 않았어요. 어. 일종의 구두 합의 같은 걸 했다 그럴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그 국내 정치적인 거랑 우리 협상 중에는 특히 외교 협상에서 그런 게 있는데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거라는 표현이 있는데 옛날 한일 협정 같은 게 대표적이거든요. 쟁점이 되는 건 아예 이제 합의하지 않는 거죠. 예. 옛날 뭐 일본과 중국이 수교하는 과정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는 서로 약간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걸 약간 이제 무언에 합의를 했다고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농산물 추가 개방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근데 실은 또 약간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99.9%를 이미 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지지 기반을 대상으로 네네.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예. 그냥 원래 그 정도 됐으니까. 어. 우리는 추가로 한 건 없다. 예.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번에 그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가 협상한 것 중에는 3,500억 달러 투자 중에는 1,500억 달러가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제 조선업 투자예요. 그렇죠. 근데 실은 이거는 한편으로는 단지 우리가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어. 어떤 미국은 기술은 우월한데 제조 수리 역량은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예. 한국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 세계 최강에 가깝고 양적으로는 이제 중국 다음으로 조선업이 뛰어난 건데 그런 점에서 실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이런 어떤 조선업에 어필한 거는 한편으로는 협상 타결에도 큰 지렛대가 됐지만 이후에 우리나라 어떤 조선업의 발전 또는 어떤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매우 선방한 네. 결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네네. 될 것이 네. 조선업의 발전과 우리 조선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500억 달러를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1,5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210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요. 우리나라 3대 조선업체가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있잖아요. 네네. 이 세 회사의 작년 매출액, 삼성중공업은 건설 부문 뺀 겁니다. 예. 합해 보면은 45조예요. 아. 그런데 210조를 미국에 투자를 해요. 물론 미국에서 대출받고 우리 무역보증공사나 이런 곳에서 보증을 해주는 구조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큰 규모를 들여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만큼 국내에서의 조선업이 위축되고 국내 조선업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즉 조선 업체들의 이익과 일자리 문제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거제, 울산, 부산, 뭐 창원 이런 곳에 미칠 영향들은 앞으로 굉장히 예의주시해가면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 저는 좀 이제 야당에서 이런 지적을 계속 해주시고 주장을 네. 해주시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동학 네, 최고위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하고 이런 디테일한 협의들을 해나갈 때 야당에서 마치 정부를 공격하거나 혹은 미국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선순환 효과를 좀 가져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협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관점에서 네. 여당이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협상안이 계속 디테일하게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산업이 타격받을 거 그리고 특히나 저출산 초고령화 이거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지방 경제에 훨씬 굉장히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210조를 우리나라 국내에 투자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또 있을 텐데 엄청나긴 거죠.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오히려 야당이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더 대화해 가고 이러면서 법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국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 법안의 품질을 괜찮은 것들을 내고 이러면서 국민들의 포인트를 좀 얻어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최 소장님요. 이게 지금 지난번 트럼프 1기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트럼프 2기 정부까지 어떤 미국 정부가 한국 대기업들이라든가 이번에는 이제 한국 정부를 약간 뭐랄까 이렇게 그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이제 투자 유치를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될 부분이 미국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 것 자체는 좀 사실로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1,500억 달러가 한 뭐 210조 이 정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재밌게도 트럼프 정부 임기 5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LNG 네. 수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1,000억 달러 같은 거를 1,000억 달러를 그 5년 안에 다 수주하거나 어떤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 레토릭이라든가 딱 특정 기한이라든가 이런 게 딱
무슨 육하 원칙에서 딱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다만 어떤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서 이게 뭐 5년 동안 투자하는 건지 10년 동안 투자하는 건지 20년 동안 투자하는 건지는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또 임기는 4년이다.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실은 이게 우리가 외국에 투자하면 일부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국내 투자하면 원칙적으로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든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 어렵고 미국이 기술이 우월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라든가 우리가 기술을 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고용에서는 국내에 투자하는 것 비해서는 조금 이제 안 좋아지는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뺏긴다기보다 네네. 얻는 것도 분명히 가치 있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철강에 관해서는 품목 관세를 우리가 전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철강 관세는 철강 자체에만 지금 50%라고 네. 하는 고율의 관세를 물리는 게 아니고 철강을 사용한 제품들도 그 철강의 비중만큼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조선업을 한다. 중요한 건 조선 기자재 아니겠습니까? 국내에 있는 조선 기자재 회사들로부터 부품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배를 만들면 좋은데 그런 고율의 관세가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여러 가지로 수직 계열화를 시도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산업에 미치는 효과, 특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해요. 네, 이렇게 관세 협상 타결됐는데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세 분의 의견 잘 들었고요. 사실 경제와 정치와 외교가 다 이제 맞물려 있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히 그냥 순수하게 경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이 얼마나 또 뒷받침해 주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또 이왕 관세 얘기한 김에 주식시장 얘기도 좀 짧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 소장님. 금요일에 어제 폭락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예. 검은 금요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일부 의견은 그동안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엄청 올랐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다. 조정이 한번 올 때 됐다. 그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 반면 아니 이거 공교롭지 않냐. 이거는 관세 협상에 대한 약간 실망감에 더해서 사실 목요일 장 끝나고 금요일 장 열리기 전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세금을 좀 올리겠다 그런 취지를 넘어가지고 야 이거 정부가 정말 주식시장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야? 말로는 주식시장 살리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주식시장 돈 빠져나가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네? 이런 실망감의 어떤 표현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계속 지금 댓글창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장님?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실은 현재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포괄한 반응을 하는 게 일반 주식시장의 특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타결이 됐었는데 주식이 오르기는 수요일 날 오후부터 목요일 날 오전까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세 협상 타결 소식 있을 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관세 협상 타결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전에도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도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실은 지금 나온 정책은 보면은 이 한 3,250 근처에 있다가 지금 20포인트 한꺼번에 빠지면서 실은 이제 3,119로 이제 종료가 됐는데 그런 표현을 하죠.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관세가 더 높게 됐어요. 20%가 됐거든요. 예. 대만보다 8배가 더 빠진 거예요. 빠진 걸로 치면은. 예. 그리고 뭐 한국과 비슷한 관세를 했던 일본의 어떤 니케이 지수랑 비교해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빠졌고. 일본은 관세 협상 타결된 다음에 엄청 또 올랐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잘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비슷한 건데 지금 나온 정책을 보면은 그동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얘기한 게 코스피 5천 정책이었잖아요. 네. 근데 실은 이 어제 나왔던 그저께 나왔던 여러 가지 그 기획주정부의 입장을 보면 세금과 관련된 걸 보면 코스피 찬물 패키지 정책을 거의 했다고 제가 보기엔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표현 자체가 확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코스피 5천을 완전히 찬물을 끼얹으려고 그래서 야 코스피 5천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아니 그러면 이게 주식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한 5가지인가 증세 패키지를 했거든요. 예. 법인세도 올렸고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세도 하고 예. 그다음에 주식 양도 그 분리과세는 오히려 기대치보다 훨씬 못 미쳤고 예. 그다음에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이제 그 50억에서 10억으로 늘리고 예. 이런 거 등등을 다 해가지고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예. 패키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식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코스피 5천은 그냥 레토릭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이게 뭔가 고심 끝에 어떤 거는 좀 불가피하게 증세라고 어떤 건 다시 낮추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민주당이 민주당스러운 걸 했다 그럴까요? 아, 그래서 민주당 민주당은 뭔가요? 역시 예. 뭔가 이렇게 옛날 종부세의 추억처럼 예. 과감한 증세. 그러면 금투세는 뭐하러 폐지했는지 이렇게 다시 거래소 올릴 거면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점을 네. 이게 당이라는 게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건지 원래 그 우리가 뭐 병법에서 전략이란 표현은 이게 생략할 약자예요. 그러면 그 이제 뭔가를 생략하는 게 전략이거든요. 아 그래요? 코스피 5천이라는 가치가 있고 지금 이제 증세화라든가 재원 마련이라는 거 중요한 가치인 건 맞아요. 네네. 이게 뭐 무조건 터무니없다 생각하진 않는데 네. 그러면 이게 코스피 5천이라는 가치와 그다음에 이제 재원 마련이란 가치. 근데 실은 이게 재원 마련도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5년 다 합쳐서 뭐 한 20조 후반에서 한 30조 초반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은 네. 이 코스피 5천을 박살내면서까지 통으로 찬물을 끼얹으면서까지 이게 무슨 뭐 몇백조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네. 우리나라가 정말 무슨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증세한 내용 자체를 보면 다 어느 정도 찔끔찔끔 증세에 가까워요. 사실 또 증세라기보다는 또 원래로 돌아갔다 뭐 이런 표현도 그쵸. 쓰죠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내막을 역사적인 사실을 다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예. 윤석열 정부 감세했던 걸 조세 정상화라고 표현을 해요. 예. 증세라고 예. 표현 안 하고.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없던 세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어제에 그렇죠. 비해서 오늘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뭔가 전략에 대한 고민. 예. 이 코스피 5천과 어떤 재원 마련 두 가지 사이에서의 균형이라든가 아니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더 상위 가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고민이 거의 없는 그리고 네. 이렇게 주가 폭락할 거 몰랐나 어. 싶은 것도 또 다른 이제 좀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주식시장 관련해 가지고 최 소장님 말씀 짧게 듣고 다음 준비되어 있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양당의 입장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지금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동학 최고위원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게 지금 최 소장님께서 굉장히 강한 질책을 좀 하셨습니다. 찬물 패키지다. 민주당이 민주당처럼 했다. 전략이 있냐? 이거 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비판을 좀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 댓글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에서 예. 제가 딱 느끼고 있는 게 이건 뭔가 우리가 좀 예. 실수한 측면이 있구나. 이걸 민심이 인정해야 될 굉장히 것 같다. 차가워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정부 찬물을 기조가 끼얹으면 차가워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흐르는 것들을 어쨌든 주식 시장으로 가져가자. 예, 그 틀에서 예. 어쨌든 그렇게 정리되고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 시그널들을 많이 보냈었고 이제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를 보니까 기재부 예산안이 지금 국회로 넘겨 있는 기한 자체가 9월 2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서둘렀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건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다. 확정이 아니다. 네, 확정이 아니다. 이것은 아닐 뿐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여론들을 반영해서 저는 지금 냈던 안 중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측면들이 있는 것들은 예. 반영해서 좀 수정할 예. 이 소지가 있다. 아니 근데 네. 어제 안 그래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거 좀 다시 좀 돌아보자. 그랬더니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또 아니 이거 뭐 당장 그럴 생각 없다라는 또 입장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과연 이 민주당에서 그런 입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서 네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논의를 당연히 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일단 네. 기재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로 넘기는 기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네네. 좀 서둘렀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여당 정책위에서도 바로 그런 시점에 맞춰서 논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정책위 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정책위 의장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런 거예요. 임기가 이제 오늘로서 끝나시잖아요. 그래요? 어제로 네, 어제로? 어제부로 네. 끝난 끝났어요? 거예요. 7월 말 오늘 이제 당 대표 새로 이제 선임이 되면 그렇네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차후에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을 것이고 특히나 오늘 이제 당 대표가 어느 분이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선출이 된다면 지금 있는 엄청난 이 여론을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 절차라든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 당연히 다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도 그 진성준 정책위 의장에 대한 성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내기에도 진성준 댓글 나올 제가 겁니다. 민주당에 충고를 하나 드리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기에는 저는 부적합한 분으로 봐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설화가 너무 많잖아요. 2021년에 그 MBC 100분 토론에 나가서 마이크 꺼진 줄 알고 그런다고 집값 안 떨어져요 했던 그 사건 아주 유명합니다. 기억나네요. 이번에도
본인은 주식 투자 안 해보셨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고 정책을 함부로 건드리고 하니까 국민적인 반발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 개미 투자자들의 심기를 좀 건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은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소비 쿠폰 지급하는데 13조 원을 썼잖아요. 네. 증권거래세를 인상을 하면 1년에 한 2조 정도 연평균 세수가 더 거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비 쿠폰 발행 안 했으면 예. 증권거래세 안 올려도 돼요. 그리고 주식 대주주 기준도 50억에서 10억으로 환원하면은 네. 연말에 주가가 계속 빠지잖아요. 네. 그 10억 원 기준을 맞추느라고. 네. 근데 팔아야 되니까. 주가는 대주주의 주가만 빠지는 게 아니고 소액 주주들이 네. 가지고 있는 주식도 다 같이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같이 면에 손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 쿠폰 같은 야당이 일관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던 정책들을 안 했으면 네. 이렇게 무리하게 증세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부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민주당의 우리 이소영 의원이 네. 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네. 것들은 공감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제가 좀 읽어봐도 주식 양도소득세 이거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도 비판을 했고 또 최고 35% 분리과세 도입하는 것도 예. 네, 이것도 비판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여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또 시정할 기회가 있다. 20초만 더 말씀드리고 하면 대주주 10억 기준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게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원어치 가지고 있어도요. 네. 삼성전자 찾아가면은 어느 정도 임원까지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안 만나줄걸요. 그러니까 대주주라는 표현부터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사 직원을 잘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네 소장님. 주식 그 1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쳐도 주식 지분으로 치면 어지간한 우리나라에 코스피 상장돼 있는 거에 지분 1%도 안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뭐 한 뭐 0.5%나 그렇죠. 될까요? 예, 예. 0.5% 1%도 안 되는 사람을 그 물론 이제 그 개념적으로 대주주라고 만들어 놓고 너는 대주주니까 세금을 왕창 내된다. 대주주도 아닌 개미 중에 왕개미한테 왕개미를 대주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많이 어폐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자조적으로 대주주 됐어 이거는 물타기 해가지고 주식수만 늘어났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칭하는 건데 아무튼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좀 분노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 얘기를 했으니까 짧게 민주당 오늘 전당대회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뭐 크게 화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관세 협상도 있고 큰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지 이미 좀 판세가 좀 기운 건지 이거는 이동화 최고위원 얘기 잠깐 듣고 그냥 넘어갈까요? 네. 네, 뭐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건 뭐 흐름이나 이런 것들 여론을 보게 되면 뭐 특정 후보에게 많이 좀 쏠려 있는 현상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통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뉴스의 사이즈들이 전부 다 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명받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오늘 오후에 그 고양시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네. 기대합니다. 좋은 결과가 뭡니까? 당심민과 민심이 합쳐지는 네. 좋은 합쳐지는 결과. 네. 당신과 민심이 좀 다르다 이런 네. 상황을 좀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희는 민주당까지 살펴봤고 광고 듣고 돌아와가지고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숨가쁘게 통상 얘기도 하고 외교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 주식시장까지 살펴본 다음에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뭐 정치권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 얘기는 그냥 뭐 짧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는 얘기가 좀 더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논쟁거리가 많다고 해야 되나요? 시끌시끌하다고 해야 되나요? 전한길 씨의 어떤 일종의 면접 예고 그리고 또 유튜브 방송에 또 장동영 후보가 나가서 했던 뭐 이야기들 이런 것들 홍영훈 대변인께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전한길 씨, 성창경 씨, 강용석 씨 등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유튜브 뭐 토론회라고 부릅니다마는 네. 일종의 전당대회 후보자들을 불러다 놓고 면접 보는 성격이 있었던 자리인 것 그러니까요. 부인하기 어려워요. 예, 혼자 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장동혁 의원이 출연한 것은 전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부적절했다. 일단 왜요? 첫 번째, 전한길 씨는 그동안에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상징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당원 자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징계를 해서 내보낼 예. 것인가 이것을 지금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조사합니까? 이거? 지금 윤리관이 2명이 전담으로 배정이 됐으니까 아마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예. 전당대회 기간의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여기에
당대표가 되겠다는 후보가 출연을 한다. 그러면은 전 씨를 당원으로 인정하고 우리 예. 식구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처럼 국민들께 보여요. 그렇게 선포한 거 아닌가요? 나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은 이것 자체가 저는 당에 대단히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해하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같이 했던 분들의 그 면면을 보면요. 예. 자, 전한길 씨가 지원했던 거제시장 선거 등등 그 보궐선거 4월 2일에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성창경 씨는 자유통일당 수석 대변인 출신인데 자유통일당은 4월 2일 아산시장 선거에서 0.9% 득표했어요. 그리고 강용석 씨는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0.95% 득표하셨던 분입니다. 즉 대한민국 1%예요. 네. 상위 1%가 아니라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예. 한쪽 구석에 있는 1% 이내의 유권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당을 그렇게 한쪽 구석 1%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장동혁 의원이 정의 그 길을 가고 싶다면 네. 그것은 전적으로 장동혁 의원 한 사람만이 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 전체 국민의힘을 한쪽 구석으로 몰고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한길 씨가 참여한 방송 출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따끔하게 지적해 주셨고 그런데 더 눈길을 끄는 거는 장동혁 후보가 그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대표되면 당대표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뭐 면회를 간다는 게 뭐 누구나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담겨 있는 의미는 사실상 이건 윤호개인 세력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러브콜을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국민의힘의 어떤 그 전당대회의 상황, 현재 국면 이거 보면서 어떻게 지금 느끼세요? 그러니까 지난 계엄 이후에 이른바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라는 사람들, 특히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입당하고 있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신천지, 통일교, 전광훈, 네. 뭐 부정선거 이런 사람들이 대거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가 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신천지 통일교는 네. 아직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 확인 안 됐습니다만 그런 설이 있죠. 계속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극우 입장, 전한길 씨의 입장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은 당대표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면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극우의 적당한 인물인지 예. 합리적인 인물인지 예. 본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이나 이런 것들은 주요하게 이제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장동혁 이 후보가 윤석열 면회 가겠다. 네. 물론 면회에 갈 수 있는 어떤 지위나 입장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이 보수 우파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극우파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최 소장님,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다는 그런 이동학 최고위원의 이야기 들었고요. 최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아까는 민주당 전당대회 또 지금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잖아요.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뭐 경쟁을 하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 큰 색깔 차이는 없어 보이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래도 관심은 받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극우라는 평가를 받으면은 당연히 부정적이겠지만 송영훈 대변인 이야기처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시끌시끌해야 또 흥행이 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는지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흥행이 되는 거 분명한 것 같아요. 흥행은 되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근심 걱정 짜증을 안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흥행보다는 근심 걱정이군요. 근심 걱정 짜증이 나면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안 갈 수 없거든요. 예컨대 12.3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개혁을 했을 때 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까봐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전 국민과 전 세계가 관심을 그렇죠.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국무부에도 또 계속 우려의 입장을 예. 표명했었고. 근데 지금 이제 예컨대 전한길 씨가 무슨 뭐 10만 명이 본인이 유튜브 구독하는 사람 10만 명 입당했다는데 예. 이분이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한국사는 아는지 모르지만 정치라든가 이런 건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공짜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리미엄 가입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냥 공짜로 보는 유튜브의 구독자인 거랑 네. 당비 내는 당원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다르죠. 본인 뭐 구독자 10만 명이라서 그럼 여기 주말 그 CBS 지금 당원도 네, 한 네, 뭐 50만 명 막 100만 명 넘을 텐데 이게 구독자가 전부 다 당원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뭐 그렇죠. 유튜브 네. 하나마다 당원이 한 100만 명씩 네.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159만 명입니다. 159 네네. 당원이 한 159만 명 네, 되는 네. 지금 유튜브 채널인 건데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본인 그 좀 조회가 좀 많다 그래서 구독자가 일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슨 당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정치를 1도 모르는 그냥 기본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최종적으로 2017년에 있었는데 네. 소위 말하는 탄핵의 강, 어.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2021년에 그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서 그게 이제 2021년 6월 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4.7 재보선에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마침 두 명 다 이제 탄핵을 찬성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 즈음에서야 비로소 유승민 전 의원이 오랫동안 얘기했던 탄핵의 강을 4년 만에 넘은 걸로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야당다운 야당 또는 국민들한테 다시 수권 능력을 인정받는 야당이 됐느냐 여부는 실제로는 이 탄핵의 강 또는 계엄의 늪, 윤석열의 약간 수렁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뭐 수치를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여론조사로 봤을 때 친윤 후보들의 합계 여론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지금 당대표 네. 후보 나온 것 중에서도 네. 그런 점에서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이거를 과연 예. 민심에 좀 더 근접하는 어허. 그런 에너지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실은 국민의힘 지지층 자체가 아직 그 수렁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예.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내년 지방선거로 치면 민주당한테 큰 유리한 점일 수 있지만 나라로 치면 이게 꼭 좋은 건 아닌 거죠. 야당도 좀 뭔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서 어떤 좋은 비판들을 많이 해야지 네. 여당도 좀 긴장을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좀 매우 이렇게 좀 국민의힘 상황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또 조사를 해보면은 당심과 민심이 좀 약간 다른 듯한 느낌이 국민의힘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가 뽑힐 때고 또 최고위원도 함께 뽑고요. 또 최고위원들은 또 몇몇 후보들은 아예 또 자격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고 뭐 여러 자정 작업들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냐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어제 요구했지만 나오지 않아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체포영장 집행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에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구치소 관리자 담당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비난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제는 직접 가서 야 무슨 이제 진짜 물리력을 동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특검팀은 그냥 돌아왔다. 왜 돌아왔냐? 집행을 못했다. 왜 못했냐?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위아래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서 완강히 거부했다. 그리고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한다면은 맞상대할 것 같은 느낌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전 처음에 이 얘기 듣고요 안 믿었습니다. 설마 그랬겠냐? 이게 말이 되냐? 온라인에 뭐 여러 뜬소문들이 있으니까 저 안 믿었거든요. 근데 국회에 나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걸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특검팀이 돌아가니까 옷을 다시 입었다. 이 말은 곧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옷을 벗은 게 아니라 안 끌려가려고 옷 벗은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저에게는 사실 관세 협상보다 이게 더 큰 충격이거든요. 이동학 최고위원님께서 지금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제가 웃고는 있지만 네. 대단히 충격적이고 네. 저희가 또 말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공포스럽고 예. 기괴스럽고 예. 어떻게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너무 좀 수치스럽고 너무 구차하고 추하고 구질구질하고 정말 모든 표현을 다 갖다 붙여도 뭔가 부족한 듯한 계속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용산 금쪽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분이 어떻게 한 나라의 검찰총장을 하고 또 대통령까지 됐을까? 이제는 의왕 금쪽이가 된 겁니다. 야, 의왕 금쪽이. 예. 그러니까 뭐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거 법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지금 이분 앞에서 법이 딱 멈추는 거 아닙니까? 법치주의가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빙의를 좀 해보자면 네네. 어차피 좋습니다. 나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사형수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뭐 사형 수술이 워낙 통제가 안 되니까 예, 그런 경우가 교도관들이 많죠. 굉장히 곤혹스러워한다고 예. 하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사형 이 시설을 점검해라 이렇게만 해도 당분간은 또 조용히 잘 있는다고 하잖아요. 한동훈 장관 시절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아예 그냥 안하무인격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법치, 뭐 민주, 뭐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분 머릿속에서는 모든 게 자기를 지금 탄압하는 요소로 자기는 네. 민주투사인데 나라를 좀 정상화 시켜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나를 겁박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남승범님이 지금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창피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웃짐 뽀로로님도 이거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건 아는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좀 부정적인 댓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성영윤 대변인도 뭐 곱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고 제가 그 동안에는요 윤 전 대통령이 자꾸 뭐 재판에 안 나가고 그다음에 뭐 수사도 그 특검에 한 번에 출석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전직 대통령의 도리와 책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논평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기준이 좀 달라졌어요. 어떡해요? 저는 좀 기본적인 수호지심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예, 풀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잖아요. 아. 수호지심이. 부끄러운 줄 모른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호지심을 회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호가 아니고 수오죠. 수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호지심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법원도 시비지심, 즉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을 네. 훨씬 더 엄밀하고 정확하게 발휘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이제 다시 집행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그 김건희 명태균 특검의 수사 대상 사건 중에는 공소시효가 모레로 끝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 대선 과정에서 내 안에는 뭐 손해만 봤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조사는 해야 될 건데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입니다. 거기에는 왜 이래요? 근데 매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이거든요. 정치적 의도다. 그러니까 본인이 끌려나가는 그림이 어떻게든 언론에 노출이 된다면 그걸 통해서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본인의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숫자가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입니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영치금에 관해서도 그런 것 모금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는 명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비춰볼 때 특검이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도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원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끌려서 이용당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우려와 지적까지도 해주셨고요. 최 소장님도 어제 이 소식 들으셨잖아요. 저는 끌려나가는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왜 하필 속옷만 입고 끌려나가는 거를 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그 상의는 난닝구고 뭐 밑에는 차마 말 표현도 못 하겠지만 이 정말 그래서 지금 외신이 당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완전히 그냥 좀 약간 만화책 같은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정말 드는데 만화책도 장르가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약간 우리 이동학 최고가 이거 약간 코미디와 괴기물을 약간 섞은 호러물 같은 걸 섞은 건데 그런 점에서 그렇고 재밌게도 이게 그 2025년 1월 달에 그 일종의 약간 이제 그 보수 유튜버 중에 고성국 TV라는 데가 있는데 그분이 1월 달에 올렸던 내용이에요. 윤 대통령 알몸으로 있어라. 그럼 못 데리고 나간다. 이런 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아마 우리 이제 그 관저 관련된 체포 논란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발언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이게 그냥 지금 현재에서 그 고성국의 조언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그 우리 이제 송 변호사님, 송 전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 나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전선을 긋고 지지층 결집하고 나는 뭔가 이렇게 탄압받는 무슨 정치인인 것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 여러 가지 숙고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방치하는 거 역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피지컬 100에 나올 것 같은 사람 그 건강한 장정 한 6명 정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번쩍 들어서 좀 모셔오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속옷 차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인격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또 사회적인 명예를 철저히 짓밟는 거다. 어떻게 국가가 수용자의 인권을 윤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강하게 또 반발하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위를 잇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아이고 참. 네, 네 그렇습니다만 또 정성 저희가 법무 임기초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것은 다른 의미였어요. 참모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제대로 된 사리 판단을 못한다 이런 비판 의식이었는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구현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역사에서 전 500년 뒤에도 뭐 지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인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역사책에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그리고 앞으로 영화 시나리오나 책 소설 이런 것들이 12월 3일 계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년 임기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도 소설과 영화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의 그 장면 그거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누가 연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네. 계속 이게 너무 상상이 되고 연상이 돼가지고 처참하죠. 그렇게 쏙 유쾌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송영훈 대변인께서도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이고 그리고 또 보수를 재건하고 또 올바른 보수 세력으로 다시 또 힘을 모아가지고 또 집권을 또 노려야 되고 또 국가를 또 올바른 보수적인 가치에 따라서 또 운영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고 또 포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오죽하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전당대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자해적 행위를 하지 말라. 근데 장동혁 후보는 또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자해적 행위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면 아주 강한 표현이네요. 그분의 인식으로서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한 거고 진일보한 거예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런 표현이 나왔겠는가 하면은 장동혁 의원이 그 전한길 씨 등등이 면접 보듯이 하는 자리에 가서 당대표 되면은 윤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 접견 가겠다 했잖아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든 의문이 아니 접견을 가고 싶으면 지금도 방법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접견 제한의 예외죠. 그렇죠. 헌법이 보장하는 그렇죠, 권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요. 장동혁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물론 변호인을 하려면 변호사 개업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겸직 금지니까 못합니다.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을 그만두시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시면서 접견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무리 윤 전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있다 한들 그것은 공적으로 보수 세력의 제1당인 국민의힘의 당 대표,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하셔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윤 어게인의 그림자를 더 씌우는 것이고 어제 윤 전 대통령의 행동까지 맞물려서 얼마나 지금 크나큰 피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의힘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떠오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하면은 어제 있었던 그 구치소 내에서의 속옷 저항이 떠오르고 이거 쭉 갈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이미지의 손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 소장님께서 좀 해결책을 좀 안내해 주시죠. 이게 실은 참 그 대책이 없는 게 대책이 없어요. 장동혁 지금 그 대표 후보자는 왜 이런 발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한길 씨 TV에 왜 나가냐 한마디로 말하면 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그런 거거든요. 이게 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국민의힘의 어떤 일정 규모의 핵심 지지층들, 지지층들한테 이게 어필하고 본인이 플러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거 캠프에서는 항상 이 표가 되는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나름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다 계산을 한다 이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 후보자 한 명의 판단이 아니라 일종의 이게 캠프의 판단인 건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다 하고 하는 판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게 단지 장동혁 그 지금 후보자 한 명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뭐 드러내기도 어렵지만 그 사람만 어떻게 변호사 개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냐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뭔가 이렇게 일정한 정도 적극적 그 의사를 표시하는 흔히 말하는 어떤 핵심 지지층 또는 코어 지지층이라 불리는 분들이 윤 어게인에 여전히 좀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하루아침에 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번 그 전당대회 결과도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그 이제 뭔가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과잉 반영되는 형태로 현재로선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뭐 이제 좀 전한길 씨한테 출연은 안 했지만 이 사람도 이제 거의 뭐 크게 대동소의 한 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김문수 후보 본인도. 그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당분간 이거를 좀 극복하기 쉽지 않고 뭐랄까 이렇게 좀 계속 국민들로부터 민심과 멀어지는 과정에서
그게 또 뭔가 마이너스 에너지도 하나 에너지여가지고 저는 그런 거가 좀 불가피한 게 아닌가. 예. 일정한 정도의 좀 바닥을 그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을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뭔가 보수해서 자정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좀 무겁게 좀 들리네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뭐 몇십 초 안 남았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동학 최고위원과 송영훈 대변인이 짧게 한마디씩 조언 또는 충고 또는 제안 등등을 하고 오늘 마치면 어떡하셨습니다. 한마디로만 말씀드릴게요. 옷을 입으십시오. 옷을 입어라. 백약이 무효. 백약이 무효. 네. 오늘 마무리가 약간 좀 씁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 그리고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